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력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지난해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자뷰 같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거다. 뭐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조만간 인하될 거야. 하반기 아니었죠. 작년 연말에는 올해 3분기만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아니었죠. 그리고 올해 중반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를, 데이터를 꼼꼼히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가?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압력은, 고용시장 상황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불현듯 찾아온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을 어쩌면 저희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걱정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 프로그램을 쭉 보신 분이라면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을 아마 연상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1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걱정했듯이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는데 과연 글로벌 리세션기에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 경제를 투영하는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을 워낙 안 하시는데 특별히 저희 특집 주간에 시간을 내주셨네요.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미국 걱정, 일본 걱정을 이번 주 내내 했어요. 미국의 리세션, 또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일본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우왕좌왕함, 이런 걱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걱정을 해야 될 테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를 지나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셨냐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제 올해도 한 4, 5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연락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만 제가 경제를 보는 뷰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한두 차례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한 뷰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받는 느낌이 조금 좀 신기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령 이런 거죠. 지난해부터 말씀드려온 제가 보는 매크로 뷰는 미국 경제는 어려워지는 시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오긴 온다. 하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 예상되는 시기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금융시장이 빨리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는 빨리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4분기에나 가서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때 역시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었던 이야기가 저는 좀 찜찜하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경제 지표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숫자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숫자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제 기억에 아마 6월에 한번 제가 나와서 1분기 성장률 숫자가 좋게 나온 것이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것이고 일시적일 수 있고 좀 통계 착시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에게 미국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금리 경로에 대한 뷰가 바뀌었느냐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연락을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앞서 신기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데 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언론이든 뭐 다른 뭐 기업이든 이런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지난달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제 뷰를 말씀을 드리면 비관적이다.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느냐 이런 예.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겪으면서 예. 제가 제 뷰를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낙관적인 거 아니십니까? 예. 고침체 똑같은 예. 뷰인데 한 달 사이에 반응은 달라졌군요. 네. 침체 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조만간 침체 오는 거 아닌가요? 예. 아주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뷰는 똑같은데 만약에 이런 반응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결국은 뭐 금융시장이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건 좀 무언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거나 또는 놓치셨거나 예. 또는 좀 자세히 안 보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경제 걱정을 주로 오늘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위기감 또 반전 이런 것들은 밖으로부터의 어떤 임팩트니까 네. 환경을 좀 점검해 볼 텐데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고 지난주에 일본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올릴 거라고 서툴게 예고를 한 게 이런 사단을 일으켰으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과 일본 이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클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굳이 뭐 책임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을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인가? 네. 근데 지난 몇 년을 놓고 보면은 좀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겪기는 했죠. 예. 가령 코로나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사실 그런 일들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제가 앞서 몇 번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는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 분들께서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금방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분들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로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유사한 측면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죠. 제 예상보다는 한두 달 정도 빨랐습니다. 빨랐죠. 예.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융시장과 소통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좀 힌트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예상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예. 물론 이해는 됩니다.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 압력, 물가 상승 압력, 예. 엔저에 대한 부담, 동시에 일본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저점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일본의 주가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일본 중앙은행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을 거나 또는 의도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을 제외를 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 가령 이런 거죠. 뭐 AI라던가 테크나 IT 기업들과 관련된 일종의 불안감. 예. 뭐 AI가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뭐 얼마나 우리 곁에 빨리 다가오고 있나?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아무 힌트 없이 갑자기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 경제나 기업이나 해당 섹터의 뉴스들을 꾸준히 자세히 팔로우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조짐이 있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단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웨이트를 주었는가의 차이겠죠. 그런데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또 그쪽 분야는 또 제 전문이 아니고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들. 예. 크게는 사실은 두 가지 지표인 셈입니다. 예.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업률이 높아졌고, 예. 그리고 취업자 증가 수 부분과 역시 연관성이 있는 실업수당 청구 예. 건수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이거 고용시장이 경색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로 언급이 되는 그 PMI 지수, 그렇죠.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지수. 네, 네.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발표되었던 지표들을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다. 내지는 침체가 임박했다. 예. 내지는 정말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거나 아주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이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업률도 예로 들었으니까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0.2%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0.2%포인트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레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4.3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2000년 이후에 장기적인 미국 경제의 평균적인 실업률 평균은 5.8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너무 긴데? 너무 장기 평균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급변동을 보였던 코로나 이후 시기를 좀 제외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5년간의 미국 실업률 평균은 4.4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높아진 게 4.3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 평균보다도 높고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낮습니다. 예. 높죠. 그렇죠. 낮죠. 둘 다 낮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높은 실업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놀랬을까? 예. 결국은 그분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무언가 좀 앞서가고 있었거나 또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거나 예.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 대한 뷰는 일부 말씀을 오늘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근데 미뤄지고 있다. 근데 오더라도 어마어마한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 아니라 다소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그것도 기간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뷰를 지지난번 방송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3분기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 네. 뷰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계시는지요?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셨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 필요가 있겠네요. 실업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평균보다 아직 높아졌다고 하지만 낮고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지표가 그 제조업 PMI네요. 그렇죠. 네, 제조업 PMI가 높아졌죠. 그런데 이 높아진 게 어느 만큼 중요하냐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어떤 경제 지표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가 해당 경제에서 어느 만큼 중요하냐, 웨이트가 어느 정도냐도 예.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 안에서 GDP에 대한 비중으로 볼 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70%대에 육박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었던 그래서 시장을 놀라게 했던 제조업 지표는 제조업 PMI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제조업이 안 좋아지는 게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사실은 이 지표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조업 경기가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미국만 제조업이 안 좋은 것이냐? 사실은 독일은 더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연히 관심은 서비스업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좋아졌죠.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지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여전히 괜찮은 겁니까?
이게 제 앞선 방송을 보셨던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게 사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 경제의 특징을 보면 미국 가계는 여전히 왕성하게 돈을 써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 국가가 아니라 소비 중심의 국가거든요. GDP에서 소비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돈이 얼마나 있나 또는 얼마나 돈을 벌고 있나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돈을 보면은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이금 당장 뺏어 쓸 수 있는 이 돈의 이 잔액 밸런스가 중요한데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요 수치를 보면 별로 줄고 있지 않아요. 네. 도리어 가장 마지막 통계로는 도리어 늘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대규모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주택에도 투자를 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호조를 보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1조 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현금과 요구불 예금의 수준이 지금도 5조 달러대에서 크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전히 미국 가계는 돈이 많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고용 시장인데요. 사실은 임금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제 안에서 몇 사람이나 취업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 두 개의 고비죠. 그게 그렇죠. 사실은 벌어들이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최근에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장기 평균보다 낮고 그리고 기업들이나 자영업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구인 건수에 해당되는 잡 오프닝이 코로나 직후에 급등했던 것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미국의 고용시장이 급냉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가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역시 뭐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지표니까. 아니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면서요. 데이터를 보실 때 최종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간 단위로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나 뉴스를 잘 보시면 일시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그 재해 지역에서 일을 못한 분들이 실업수당, 네 맞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부 주에서 이 여름철에 일을 안 하는 이 교사 직군에 계신 분들이 전에는 제도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실은 지금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시적인 요인이 개입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우리나라 1분기와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완전히 악화되었다라고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추세적이고 중장기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미국만의 현상은 아닌데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글로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서비스업 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유입되지 못했던 불법 이민자라든가 또는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노동 공급도 많다 보니까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또 많이 들어오네. 그렇다 보니까 취업자 증가수가 많았고 실업률은 낮았던 아주 아이디얼해 보이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시적일 수도 있는 요인들을 제외를 하고 나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든가 베이비 부모의 은퇴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50% 정도의 확률로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민에 대한 통제 강화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경제 노동시장의 호조세를 이끌었던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또는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겠죠. 그것은 결국은 취업자 증가수를 떨어뜨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임금이 오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서는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대거 자르고 실업자가 많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색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부터 제가 미국의 노동시장을 전망할 때 설령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가계가 여전히 돈이 많고 노동시장의 상황을 볼 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아주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서 예. 그냥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한두 개 분기 정도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0%대 경제 성장률이 한두 개 분기 정도 지속되는 과거에 미국 경제가 경험했던 침체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마일드하면서 강도는 약하면서 지속기간은 짧은 그러한 국면을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국면을 지나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동시장의 환경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지 않을 것 같다. 고용시장이 급냉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양상을 굳이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jobless recession, 고용 충만한 침체가 될 것 같다고 이미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한 사이클을 돌아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렇게 고용시장이 급속도로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이게 또다시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사실은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려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사람을 자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것이 다시 기업들의 매출을 줄일 때 침체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악순환이 심하게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의 흐름과 고용시장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유력한 학자들 몇몇 그리고 전 현직 중앙은행가들도 지금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두 번,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두 번 할 거를 해야 된다. 그죠? 네. 빅스텝의 반대말이 뭐라 그러나요? 뭐 빅컷. 빅컷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같은 사람들은 더 강경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이 피벗의 실기론, 금리 인하의 시점을 놓쳤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학계나 미국 금융권에서. 결국은 이 금리 조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전망하는 뷰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이런 겁니다. 지난해 제가 미국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4분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제가 기억하기에 주요 일간지 한 군데에서 저희 올해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제목이 최악의 경제 전망이 나왔다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폴이라고 하죠. 이 투표에서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시기를 전망한 사람이 20명의 전문가 중에서 저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예외적인 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가장 많이 예상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9월, 예. 가장 많이 예상하는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 4분기 아닙니까? 예. 이미 컨센서스가 됐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안 좋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표현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Bad is good. 예. 그런데 요즘은 bad is bad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쁘면 나쁜 거죠. 나쁜데 좋은 게 있나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나쁜 거죠.
단지 조금 나빠졌느냐 많이 나빠졌느냐지 네. 나쁜데 좋다? 저는 이런 표현 bad is good과 같은 표현이 나왔던 데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좋겠어. 돈이 금융시장에 풀리면 좋겠어.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야. 예.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 기대하는 섹터에 계신 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미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해주면 좋겠는데, 인하를 안 하네? 빨리 안 하네? 근데 왜 안 하지? 물가가 안 잡히고 경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인하를 안 한다고? 그럼 좀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와주면 인하를 할래나?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좋은 거야. 금리 인하가 될 거니.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bad is bad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합니까? 나쁜데 이건 아주 나쁜 거야.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를 낮춰야 돼. 네. 지금 그럴 상황이야.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게 앞서도 제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종의 돌발 이벤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고용시장 상황이 정말 코로나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나요? 아니죠. 사실은 경제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변합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고 해석을 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 그리고 그걸 전달하시는 분들이 예.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전달하시냐에 따라서 저는 bad is good, bad is bad와 같은 전혀 다른 표현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정말로 금리 인하가 정답입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게 선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집값,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만큼이나 금리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오르시면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이자, 금리 부담이 높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건 틀리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있는 걸 그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주실 때 말씀을 주셨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사실은 좀 가려서 봅니다. 가려서 듣습니다. 예. 저분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의도가 있다. 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기억력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앞선 몇 번의 제 방송에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자뷰 같다.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거다. 뭐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조만간 인하될 거야. 하반기 아니었죠. 작년 연말에는 올해 3분기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야. 아니었죠. 그리고 올해 중반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금융 변수가 출렁거리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번에는 사실 그걸 굉장히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를 데이터를 꼼꼼히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가?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압력은 고용시장 상황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 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각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 이루어질 수 있다, 내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높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어려워진 시기가 올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이번에 저희가 본 것과 같은 지표들이 조금씩 차츰차츰 나올 겁니다. 그 비중이 늘겠죠. 예. 저희는 그걸 확인할 겁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양상은 그렇다고 지금 이게 공포 아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심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가 압력 역시도 미국의 물가 압력은 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혹시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지금 2, 3년 전부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경제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 그렇죠. 어떤 경제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 저 사람은 항상 물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웨이트가 저보다 좀 줄었을 뿐이에요. 고용 시장에 대한 웨이트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죠. 예. 미국이 물가를 안심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미 연준은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가장 최근에 나온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서베이 조사, 우리가 점도표라고 부르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션 머티리얼에 의하면 거기에서 미 연준 이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미국의 성장률은, 물가는, 실업률은, 당신들이 결정하는 미국 정책 금리는 언제 어느 만큼이 되는가가 적절해 보입니까? 라고 질문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 조사 결과를 집계해서 공개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조사 결과인 6월 프로젝션 머티리얼 결과를 보면 이분들의 컨센서스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의 도달 시기를 2026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물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물가 목표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놓는다? 이건 너무 낙관적입니다. 예.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동 지정학적 불안도 있고요. 중국 경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AI나 IT, 테크 쪽의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드라마틱하고 세계 경제를 일순간에 많이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대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LG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이 다음번에 트럼프가 될 때 또는 그 해리스가 될 때 두 예.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사실은 걸로 하시겠죠.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이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트럼프가 될 확률은 여전히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그분이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가 돌아오면 트럼프 2기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예. 저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을 뽑아보러 간다면 저는 물가일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관세, 감세, 그리고 이민 통제 강화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물가 올리네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관세를 높이면 예. 관세율을 높이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의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 압력이 생깁니다. 예. 감세를 해주면 물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있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게가 소비를 하거나 기업이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겨서 그렇죠. 총수요 측면에서 역시 인플레 압력이 늘어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민 통제 유입을 강화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 부족 또는 임금 상승 때문에 역시 인플레 압력이 생깁니다. 예. 모든 변수들이 모든 팩터들이 물가 상승 압력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를 볼 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미 연준이 이러한 우려를 지금 완전히 놓았을까? 저 역시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트럼프가 미 연준에 압력을 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바람이지만 저는 미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리고 지금 글로벌하게 지난 수년 동안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은 물가가 높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소비를 못하고 구매력이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시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이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로 예. 인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이 모든 원인의 출발점이 물가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물가를 잡으라고 만들어진 역사적으로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중앙은행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죠.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에서 국민들의 인기를 얻겠다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돈을 마구 찍어냈더니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 극단주의 정당들이 득세를 했고 그로 인해서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런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나서 돈 찍는 업무, 금리, 돈 관리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 하에서 만들어지고 그 체제가 공고화된 게 중앙은행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금리를 낮추지 말고 내가 되면 낮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적인 교훈에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될지는 역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코스트를 치르고 이러한 교훈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교훈을 지켜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건 한국은행이건 물가 관리를 제일 책무에 놓고 물가 관리를 중시하는 이 스탠스는 존중돼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가를 관리하다 보면은 경기의 모멘텀을 놓칠 수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특히 한국중앙은행이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사상 최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정말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해주기 전까지 한국이 못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니까 미국은 3분기, 한국은 4분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다운턴이 급속히 갔을 경우에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정책의 실기로 인한 더 심한 경기 침체도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앞선 방송에서 예.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저의 진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그 방송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기다리셨던 그 성장률 반등 네. 아닙니까? 기분 좋은 일이었는데.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전망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 0.4, 0.5%포인트씩 높이셨던 예.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찜찜합니다. 마음에 걸립니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확인되었던 거죠. 예. 직전 출연을 할 때. 예. 제가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기저 효과도 있었고 맞아요. 가계가 기준연도 바뀌는 네, 거. 기준연도 변경의 효과도 있었고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해외 소비가 느는데 국내 민간 소비 지출에는 해외 소비까지 포함이 돼서 GDP가 잡히다 보니까는 소비도 좋게 나왔고 예, 뭐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동시에 정부가 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재정 동향으로 볼 때 그게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건설 투자가 그나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그 영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죠. 뭐 베이스 이펙트건 정부가 돈을 쓰는 거건 또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거건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사라지거나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제 기억에 거의 없으셨지만 예.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고 1분기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 0.2가 나왔죠. 예. 중요한 건 다음 분기는 마이너스 아닐 겁니다. 예.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회복세가 약할 겁니다. 예. 예, 0%대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올해 한국 경제의 흐름은 결국은 지나가 놓고 보면 상고하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상반기가 그나마 좋고 하반기가 좀 내려가는, 물론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하반기에 좀 올라가더라도 그게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하반기가 낮은,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한 2.7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 2%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연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기 단위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올해 성장률은 결국 2%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바꾼 게 2% 중후반까지 바꾼 데들이 많죠.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부 기관들 IB들이 최근에 또 0.23씩 내리시면서 또 2% 초반으로 또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더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반영해서 내린다. 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KDI도 오늘 하향 조정하셨고요. 그러네요. 2.6에서 2.5로 KDI가 이게 오늘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낮췄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지난번 출연 때에도 방금 말씀드린 예. 상고 하조 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분기 성장률로 볼 때 1분기 1.3이 너무 높게 좋게 나왔고 예. 베이스 이펙트로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전년 동기로 한 2.7 정도가 나올 것 같고 하반기로 보면은 2%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경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올해는 한국 경제가 그래도 상반기가 좋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더 걱정되는 연말 연초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질문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럼 2025년은 어떻게 보느냐? 예. 조금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저는 아마도 어쩌면 저희가 올해 4분기에 느끼는 경제의 분위기가 내년의 경제 분위기일 걸로 봅니다. 올해 4분기의 분위기. 예. 성장률로 따지면 내년에 2%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흐름은 이럴 걸로 봅니다. 수출은 최근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는 완만하게 계속 내려갈 겁니다. 예. 물론 제가 당초에 봤던 것보다 다행스럽게도 반도체는 선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를 한 나머지 몇 개 품목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품목이 다소 확산되면서 저의 예상보다도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수 소비나 또는 기업들의 투자는 당초 제가 봤던 것보다도 올해 상반기 흐름이 더 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앞선 6월 출연을 했던 거예요. 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는데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심지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우리나라 거의 탑 레벨의 바이오 기업가 제약 그룹의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셨다. 박사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은 체감이 안 된다. 내가 느끼는 경기 흐름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경제 주체들에게 물어보면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면 항상 살기 어렵다라고 하고 물가는 항상 높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2분기에 경제 주체들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 경제 성장이 높아진 게 체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인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다. 그럴 만하다. 그럴 만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동시에 그때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사실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네요. 올해 전반적으로 볼 때 의견이 분분할 거다. 그 키워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거다. 누구는 경제가 좋다라고 할 거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거다. 누구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할 거다.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거다. 근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아하. 그때 작년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 봄에 정부가 그냥 준 건 아니고 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로라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고 예. 한국은행이 갑자기 모여서 금통위원분들이 갑자기 모여서 정책금을 0.5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의견 분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컨센서스가 있었죠. 컨센서스가 있었다. 예.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고 하는데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았다. 글로벌리 컨센서스가 있었죠. 글로벌리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의견이 분분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 6월 방송에서도 그 걱정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긴 하지만 제가 그런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 공백 또는 정책 무력증이 우려가 된다. 이게 정책적인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건가?
내지는 하반기가 되면 정부가 쓸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네.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금리를 안 낮춰주지? 좀 빨리 낮춰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 아니고 제가 보는 지표들이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실 더 업데이트가 됐죠. 7월에 발표된 정부 재정 동향을 보면 5월까지의 정부의 재정 총 지출의 진도율, 예. 한마디로 올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100이라고 할 때 얼마 썼냐? 5월까지 몇 퍼센트를 썼느냐가 예. 사실은 47.5% 정도 됩니다. 예. 이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균등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예. 6월까지 50%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5월까지 거의 50% 가까이 쓴 거예요. 예. 그만큼 당겨 쓴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 같으니 좀 미리 당겨 쓰자라는 정책 스탠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저하고의 경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동시에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래 돈을 그렇게 신속 집행, 조기 집행으로 많이 썼는데 근데 세금이라도 많이 들어와 주면 좋겠죠. 예. 그런데 5월까지 집계된 중앙 정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예.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100 중에서 예. 5월까지 거둔 진도율이 42%대입니다. 총 지출 진도율보다 훨씬 낮아요. 지난해보다 훨씬 적습니다. 수조 원이 적어요. 돈은 많이 당겨서 썼는데 세금은 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와 2분기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비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1분기에 엄청 높게 나왔죠. 네. 그건 사실 SOC 투자와 같이 정부 재정 지출이 들어가는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올해 경기 흐름이 상고 하저인데 예. 정부가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저희가 미리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은 그런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건가? 좀 빨리 낮춰주면 좋겠는데 저도 압니다. 예. 한국은행이 뭐 좀 빨리 낮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난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낮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되는 허들도 너무 많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6%로 도리어 높아졌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도 미 연준과 똑같이 2%죠. 2%입니다. 그것보다 여전히 높아요. 예. 전보다 인플레 압력,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목표 물가 상승률에 도달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뭐 물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놓지 못해도 또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예.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전망에 의하면 한국은행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이셨어요. 그렇죠. 더 좋다라고 전망을 바꾼 겁니다. 올해 2% 중반 성장률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지난해 1.4였습니다. 거의 1%포인트 정도 올해 성장률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가 어려워 금리를 낮춰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 높지 않은 걸로 여전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금융시장이 어려우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거나 불안하면, 금융기관들이 망하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부동산 PF 불안, 다행스럽게도 큰 거는 안 터지고 어찌어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앞선 출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어떤 건설사, 어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기관이 나오면서 두 손 들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지난주, 이번 주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한해는 중앙은행들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금리를 낮춰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은행의 최근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인플레에 대한 웨이트는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예. 다른 부분, 가계부채 증가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 웨이트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이게 끝이냐? 더 있어요. 대외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 연준은 금리를 안 낮춰주고 있고 우리보다 미국의 정책 금리는 2%포인트나 높고 무역 쪽에서 경상수지 쪽에서 이렇게 흑자가 대규모로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육박을 했었고 여전히 1,4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00원대 후반. 네. 왜 이렇게 우리가 달러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하느니 우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물가, 경기, 그렇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집가, 부동산. 네,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환율. 음. 이 산들을 넘어야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느니 금리를 낮춰주고 싶어도 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래서 금리를 낮춘다. 경제가 어려워 보인다. 네. 내지는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 지금 어느 것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데자뷰 같다.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앞서가면서 낮출 거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더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이렇다 보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한국 경제 흐름 상고하죠. 내년에 한국 경제 흐름 2%도 안 되는 성장률.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체감 경기는 더 안 좋고 왜냐하면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나 투자는 안 좋은데 수출은 좋고 사실은 이렇다 보니 이 불균형 속에서 수출도 더하고 소비도 더하고 정부 지출도 더한 일종의 총합인 GDP는 숫자가 높게 나오다 보니 경제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 금융감독당국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 재정지출 여력도 없고 명분도 찾기 어려우니 정부도 돈을 많이 안 쓰거나 못 쓰고 중앙은행도 금리를 안 낮추거나 못 낮추고 그렇다 보니 경제 주체들로서는 어려운데 별로 도움을 못 받는 느낌이 나타나면 어쩌나 현실화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상당 기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현실화되면 어쩌나 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그 갭 실제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우리 경제의 현상과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그 괴리 그리고 그 괴리가 사실은 정당화하지 못하는 정책 당국의 개입의 느슨함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의 하락으로 혹은 내년으로 2월 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제 모멘텀을 조금 더 잃어버리고 사실은 뭔가 했을 때보다도 더 내년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군요. 처음 말씀하신 거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네. 뭐 더 리서치가 진행이 되셨습니까? 1%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공식 대회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연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내부 보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네. 뭐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1% 후반 정도로 보고 있고 예. 구체적으로는 1.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 네. 올해는 한 2.3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0.4% 포인트 정도 네. 낮아질 거다. 예. 이 뷰를 경로는 어떻습니까? 네. 경로 상저하고입니까? 상고하저입니까? 내년 말씀이시죠? 내년. 지금 사실 올해 성장률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년을 봐야 되니까 어쩌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도 내년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올해 1분기에 워낙 좋게 나왔었고 예. 그 효과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의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게 나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올해 경기 흐름이 상고하저였다라고 한다면 다분히 기계적인 분석입니다만 예. 성장률의 계산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앞선 출연 때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떤 착시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표현도 제가 그때 썼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 경기 흐름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흐름을 1, 2분기에 보여줬고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베이스 이펙트가 내년에
큰 변화 없이 지속이 된다고 작용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반대로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한 너무 과격한 비관론 그리고 너무 길고 거친 리세션에 대한 공포를 가질 입장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걱정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어쩌면 미국보다도 한국이 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의 경기 모멘텀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 권역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뭐 근데 역시 제가 지난번 그리고 작년 말 출연 때와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출연들 때에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 네, 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출연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네. 그래도 출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사실은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지표인데 지난달 그리고 최근 몇 주 전 지금의 해석과 반응이 너무 다르고 제가 볼 때에도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빠진 거 아니야. 침체가 임박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게 저도 보이고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지난해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어려워지는 시기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강하고 깊은 침체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 분들, 미 연준도 바라고 계신 거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안 겪고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건 역사적인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급격한 인플레를 잡겠다고 미국이 금리를 21%까지 올릴 때도 그랬고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인상 사이클이 영향을 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놓고 보면 어려운 시기가 아예 안 오는 거는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역사적인 예외가 될 거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하는 말처럼 위험한 게 없다. 예,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오겠지만 그래도 마일드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떤 분들은 조금이나마 불안감이 좀 완화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사실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은 저도 압니다.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매크로 경제 전망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네. 저도 댓글을 보거든요.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주 안 나오고 못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나올 필요도 그렇죠. 없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반갑지 않죠. 지금 막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경제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 심리 위축되고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때?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압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분들, 외국계, 외국인 그리고 기업의 탑 매니지먼트 분들 또는 큰 돈을 굴리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의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가령 이런 거죠.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가장 낙관론 한 명 듣고 가장 비관론 한 명 듣고 컨센서스에 모여있는 사람 의견 한 두세 명 듣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주 틀리고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데이터를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데이터는 꼼꼼히 본다. 그리고 오래 봤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왜 할까? 저 사람의 로직은 무언가? 저 로직이 로지컬한가?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게 당장 어떤 주식을 사십시오. 언제 사거나 언제 파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래도 하시는 투자 또는 하시는 투자 의사 결정 하시는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조영무 박사께서 진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께 컨텐츠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